악동 뮤지션 부모님이십니다. 이성근 씨, 주세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악동 뮤지션 두 남매는 굉장히 TV에서 많이 보이는데 부모님은 뵐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네. 책 제목이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또 아이들의 그 내일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자신도 희생하고 있고 사실 아이들에게도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잘 준비하자라고 많이들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죠. 결국은 저희 어른이 돼서 이렇게 지나온 삶을 보면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늘 행복해하고 싶은데 어른들은 자꾸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늘진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저희 아이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그대로 그 수업을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제 애들하고 홈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좀 애들도 이제 빡빡한 스케줄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애들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홈스쿨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좀 이런저런 좀 정보도 좀 모으고 봤더니 홈스쿨은 공부를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 부모가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학교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애가 배관공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뭐 자격증도 어렸을 때 따게 해주고 뭐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배관공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좀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홈스쿨은 이런 거구나.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홈스쿨이구나. 막 부모 욕심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 위주로.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의 교육을 결정할 때의 전제랄까요? 그런 게 아이들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홈스쿨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배운 교훈들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했고 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고요. 물론 그것에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좀 필요하긴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스쿨이 하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었던 거는 아빠인 제가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할 거리들을 다 준비해주고 또 그것을 계획대로 다 진행하도록 감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결국은 저희들은 홈스쿨을 나름대로 이제 집에서 학교에 시간표를 가져와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들은 홈스쿨로서는 실패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서 배운 것들도 있지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omeschool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즐기면서 또 책임도 지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이 사실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다를 것 같고 그래도 부모님들께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두 남매에게 어떻게 그런 방식을 좀 한 가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얘기해 줬던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뭔가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 해야 될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를 했고요. 또 그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여기 또 책의 챕터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재능이 쏟아졌다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재능이 본인이 스스로 발견이 하던가요? 그게
저희가 그 시행착오를 1년 반 정도의 홈스쿨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대로 홈스쿨을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서야 홈스쿨이 뭔지에 대해서 책도 좀 보고 먼저 하고 있던 분들에게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공부하는 그 학습하는 주도권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결정하고 네.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고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놀고 싶으니까 계속 놀기만 했어요. 근데 놀다가 지치면 공부도 하더라고요. 그런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찬혁이가 갑자기 하지 않았던 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노래 만들기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애들이 자기 재능을 빨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홈스쿨의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아이들이 내버려 두고 그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지지해주면 그게 정말 빨리 발견되면서 빨리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폭발하는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찬이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을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는 그 찬열 군의 어떤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는 크게 눈여겨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음악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저는. 네, 예. 전혀. 아예. 딸아이는 곧 노래를 고쳐 불렀고 사람들에게 잘 부른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본인도 꿈도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이대로 잘하면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찬혁이는 음악에 대한 어떤 재능을 전혀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다만 이제 중등 나이가 돼서 이제 워십 댄스를 교회에서 배워서 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거는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래나 악기를 연주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음악을 좀 즐기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렇죠. 생각하셨군요. 네네. 그러면 그 1년 반이라는 그 아까 표현하신 대로 실패한 홈스쿨링 기간 그때는 아이들이 뭐랄까 꿈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는 뭐에 관심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1년 반 동안은. 저희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워낙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부터 아니 5, 6학년 정도부터 이제 노래에 대한 그 재능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막 노래를 하고 노래를 뭐 좋은 노래 찾아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노래를 하는 그래서 쟤는 음악에 재능이 참 있구나 우리가 잘한다 해주는 편이었는데 찬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그쪽으로 재능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꿈도 못 찾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애가 너는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춤추는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뭐 이런 식으로. 춤추는 목사님도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약간 애매한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조금 재능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너한테 확신이 있어? 라고 하면 그다지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딱히 꿈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저런 것도 얘기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대로 쓰면 내버려뒀더니 6개월 만에 자기의 재능과 그 능력을 폭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러니까 내버려둔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데 내버려두고 그냥 방관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기회를 준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기회를 준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딴짓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홈스쿨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뭐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다가도 지루하잖아요. 친구도 없이 선생님도 없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딴짓을 하게 되는데 아빠는 엄마를 지나면서 너 딴짓하지 하면서 이제 꾸짖죠. 그래서 그 딴짓을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내버려 뒀더니 그 딴짓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머리로만 상상했던 것을 마음껏 하면서 전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관심사 재능들이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폭발하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딴짓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내버려두라.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버려두란 말입니까? 애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 혹시 안 받으세요? 그렇죠. 부모가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회를 줘야 되는군요. 그럼 기다려야 되고 인내심이 좀 초반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어느 부모님처럼 저희가 내버려 두지 못하고 간섭을 하다가 내버려 뒀더니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을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걸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K-POP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부터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 일들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훌륭하게 잘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면서 그게 몸에 뱄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프로젝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도 이제 몸에 뱄을 거고. 그런데요. 그 아까 인내심이 제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정말 그 인내심을 더 이상 보이기가 어려웠던 경험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초반에 그런 큰 위기가 있었다. 그 재능을 기다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는. 하지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를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사실 그 아이가 이렇게 발현되는 그 재능이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무 사심 없이 너무 노래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잘 될 줄도 몰랐지만 그냥 노래만 듣고 저희가 너무 좋아서 칭찬을 막 해줬더니 이 아이가 이것이 막 이렇게 폭발하듯이 막 나오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노래를 하고 가수가 된다는 꿈을 가져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 길뿐만 아니라 다른 길.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잘하면 네 인생이 편할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게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여주는 재능은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을 좀 내려놓고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봐주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자기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지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잠깐 그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종이 한 장 뒤집기 차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재능을 또 발견하고 또 그 재능이 폭발적으로 K-팝스타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왜 소위 중2병이라는 거 아시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허세가 쩔고 이상한 소리하고 또 그 중2병 이런 거 혹시 아이들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른바 사춘기.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딱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저하고 가장 이제 갈등이 심했을 때가 그때였는데 정말 중2병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뭐 사고 구조 자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전과 정말 다른 아이가 된 듯한. 뭐 이를테면 뭐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줘야 되고 예전엔 이랬는데 중2병이 걸리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허세가. 네. 갑자기 삶이 막 고단해지고 막 이런 이름도 막 민트찬으로 바꾸고. 그래서 사진도 막 이렇게 허세스러운 사진들 뭐 일부러 영어도 막 일부러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2병 걸린 애들 특징이 이제 말이 없어지고 사춘기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말이 없어지고 부모랑 말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아이를 잘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때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찬혁이가 아빠에 대해서 반항한다라고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얘기를 하다가 찬혁아 너 이것은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럼 내일부터는 이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꼭 지켜야 돼. 그러면 일단 끄떡여요.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들은 다음에 끄떡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돼서도 여전히 그 아이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는 아이한테 너 아빠하고 어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왜 하지 않냐. 너 아빠한테 그 반항하는 거 아니니? 이건 아빠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제가 이제 아이를 꾸짖으면 아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하라는 데 다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너는 하지 않았는데 아빠 볼 때 하지 않았는데 왜 했다고 그러냐고 계속 꾸짖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뒤돌아서 있으면 엄마가 이제 찬혁이한테 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A라고 얘기한 것을 이 아이는 B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A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아이를 혼내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나중에 이제 좀 아내가 이제 저를 많이 설득하기도 했지만 그 중학교 2학년 때의 독특한 그 사고 체계나 행동 양식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내가. 그럼 그때는 그냥 예. 이 특정 시기에 이런 것을 잘 참아보자라고 하고 넘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해해야죠. 그 시기를. 이 그런가요? 아이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삐딱한 것 같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약간 좀 외계인스러워 보이지만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를 부모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참 두 분은 너무 이해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고요. 아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도 보면은 주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시절 때는 찬혁이와 갈등을 느끼면서 제가 잘못한 내용들을 반성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해 또는 지지의 그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근데 결국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아이에게 맡겨라라는 거죠. 아이가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죠. 네. 여기서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질문. 아니 그렇게 살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잘 알지 않냐. 돈을 많이 벌고 이른바 뭐 사자 직업을 갖고 그래야 아이가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안 받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비슷한 질문은 받아요. 네, 받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관 차이다. 사람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모의 가치관이 이제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가치의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아갈 것이고 또 명예나 아니면 다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두는 사람은 그걸 쫓아가다가 그게 없어지면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곳에 이제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쫓아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답을 드려요. 저희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관을 두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마음껏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가족들끼리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좀 더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근 씨, 주세희 씨였습니다.